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30일간의 간헐적 채식입니다. 저자는 이현주, 출판사는 송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현주, 한약학 박사, 기린 한약국 원장,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우석대학교 한약학과를 졸업했다.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한방산업학 석사학위를, 우석대학교에서 한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지구를 위해 누구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절박하지만 먹고 사는 재미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저자는 채식 역시 일단 재미있고 맛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이나 건강을 위한 당위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채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일단 자기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자.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헤아려야 행복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불러온다. 저자는 딱 한 달만 채식을 해보자고 제안한다. 일단 몸과 마음이 되살아나는 채식 루틴을 만들면 그 이후 변화는 실로 놀라울 것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0년간 진행해온 한방 채식 테라피 프로그램도 1개월간 채식 식단으로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 또한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크다. 처음에는 고작 한 달간의 채식으로 무엇이 변할까 싶은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한 달간의 채식을 할 경우 생각보다 훨씬 많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온다. 한 달 만에 만성 통증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 자신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 달간의 여정을 통해 건강한 자궁을 되찾아 임신에 성공한 이들도 여러 명이다.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은 노력 여하에 따라 호전 반응이 매우 빠르다. 한 달간 배부르게 채식을 하면서 뱃살이 쏙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강좌가 끝날 때마다 듣는 소리이다. 실제 스스로 한 달간 완전히 채식 식단으로 생활해보면 몸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들게 되는지 알 수 있다. 둔하고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질 뿐 아니라 피부가 아이처럼 고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식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비건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매우 더디다. 오히려 비건에 관심이 많은 플래식테리언들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일상의 리듬과 고기에 대한 욕구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부담 없이 지구를 위해, 건강을 위해 또는 채식을 탐험해보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해보라는 메시지는 보통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데 성공했다. 나에게 맞는 건강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리듬을 객관적인 패턴으로 표현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해보고 자신의 생활 리듬 중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지, 몇 시에 어떤 음식을 어디서 어떻게 먹는지, 반복하는 운동은 어디서 얼마나 하는지, 취침에 드는 시간과 기상시간 등등 가능하면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좋다. 또한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설정하되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나누어 정해둘 필요가 있다. 가령 살을 빼고 싶을 때 일주일에 1kg, 1개월에 4kg, 3개월에 10kg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두면 일주일 동안에는 1kg만 빼면 되니까 부담이 적어진다.
하지만 막연하게 10kg 정도 빼고 싶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도 너무 막연해져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 가끔 유혹을 못 이겨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일주일에 1kg만 빼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실천하면 살 빼는 일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한 끼 식사에서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 효과적인 운동 시간과 방법 등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이 찌게 될 경우 같은 방법으로 체중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루틴이 된다. 하루 식단 작성의 힘. 우선 하루의 식단과 생활 리듬을 점검하는 것부터 해보자. 기상시간과 삼시세끼와 간식을 먹는 시간, 그리고 식사 내용, 그리고 취침 시간과 운동 시간.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을 복용한다면 언제 얼마나 어떤 종류를 먹고 있는지 스스로 정리해보는 게 좋다. 그 다음 일주일을 기준으로 내가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외식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술은 언제 어떻게 섭취하는지도 점검해보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반복하는 패턴을 점검해보면 내가 왜 지금 이런 몸을 갖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식습관을 바꾸기 전 생각해야 될 4가지 원칙. 첫째, 갑작스럽게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성적인 자아가 본능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가 강력하다면 당분간은 식이요법의 변화에 대해서 몸이 잘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 몸은 반드시 보상을 요구한다. 어떤 식으로든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말썽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3끼의 식사를 기름진 육식과 흰 쌀밥 위주로 먹고 주말에는 피자와 치킨, 라면을 즐겨 먹던 사람이 갑자기 단식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끊고 일주일간 물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자. 일주일 동안은 참을 수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에 대해서 몸이 하소연할 시간을 주지 않아 나중에는 식욕이 항진되거나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오히려 생활 리듬을 해치기 쉽다. 둘째, 나의 인내력의 정도를 가늠해보자. 식이요법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는 기분이 든다. 그러다 보니 식이요법은 참을성의 정도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인내력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내 수준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가령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식단에 엄격한 규칙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작심하고 시종일관 참고 버티는 게 가능한 사람도 있다. 셋째,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과 함께 시작하자. 식이요법 과정이 학교에서 준 따분한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천하의 모범생이 아니고서야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재미있는 놀이처럼 신나고 무언가 스스로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본능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음식을 채우는 포만감 대신 음악을 틀어놓고 식사를 하거나 자신만을 위한 샐러드를 직접 만들어 갑작스런 식단 변화 때문에 오는 상실감을 위로해 주는 것은 어떨까?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휴가를 주자. 잃는 것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시작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마음먹고 시작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과감하게 휴가를 내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잡지 않는다. 대신 그 기간 동안 매일 혼자 산을 오르거나 산책을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휴가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음의 휴가라도 내자. 일은 그대로 하되 정신적으로는 일로부터 잠시 외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일과 관계에 빼앗겼던 마음의 중심을
내 자신에게로 모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휴가이다. 일단 삼시세끼를 의도적으로 챙겨 먹는 일부터 시작하자. 나는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된장차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된장차는 내가 개발한 건강식 아이템인데 방송에 나가 소개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다. 재래식으로 담근 된장에 두부를 같은 양으로 섞어 보름간 냉장고에 숙성시킨 뒤 매일 아침과 저녁 공복에 2분의 1 티스푼 분량을 150ml 온수에 타서 마신다. 고혈압, 당뇨, 변비, 뱃살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4주짜리 강의를 하고 나면 2주쯤부터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긴다. 된장차는 일단 만들어두면 된장국, 된장찌개, 나물 무침이나 쌈장까지 매우 맛있고 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다.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장소에 놓인 의자에 앉아 된장차를 마신 후 명상하는 것이 나의 아침 루틴이다. 때로는 잠에서 덜 깨어 몽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루의 계획이 눈에 선하게 펼쳐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그냥 햇살이 내리쬐는 그 따사로움을 즐긴다. 우리가 이 환한 태양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평안해지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 갖는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 중에 해가 떠 있는 양의 시간 12시간과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음의 시간 12시간을 나누어 생활의 루틴을 정하면 좋다. 음의 12시간이란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매일 저녁 식사를 7시에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날 아침 식사는 오전 7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매일 24시간 중 12시간을 금식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속이 편안해진다. 아침을 뜻하는 블랙퍼스트는 브레이크와 퍼스트의 합성어이다. 단식 후의 보식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식사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위가 충분히 쉬고 난 이후 천천히 먹는 것이 좋다. 나는 아침부터 활동을 많이 하거나 아침을 계속 챙겨 먹었던 사람들에게는 금식보다는 소식을 권하고 싶다. 마치 보식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배변 활동을 돕는 메뉴들이 좋다. 나는 장운동을 활성화하는 섬유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단호박 같은 채소를 쪄먹거나 낫또나 두유, 요거트처럼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한 식품을 권한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거나 야식과 더불어 음주를 하는 일이 잦다. 과로, 과음과 야식, 패스트푸드가 만나면 몸은 만성병동이 되어버린다. 저녁 늦게 자극적인 식사를 하고 소화가 더딘 기름진 고기류를 먹는 사람들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 잠을 뒤척이거나 복잡한 꿈을 꾸는 경향이 많다. 또한 아침 기상 후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하루 종일 머리가 맑지 않고 크고 작은 만성 통증이나 염증 반응에 시달리기도 한다. 대학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만성 피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밤늦게 너무 과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의 갱년기 여성들이나 직장 생활로 지친 남성들은 늦은 저녁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우 빨리 호전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녁 식사는 취침하기 5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것인데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저녁 식사를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일관된 건강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물러서면 안 되는 자기만의 기준과 타협점을 갖자. 가령 일주일에 한두 번의 회식 시간을 최대한 조절해보고 칼로리가 높은 안주와 술을 줄이자.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온 자녀들에게 비위를 맞춰준다고 피자나 치킨을 주문하지 말고 속이 편한 스프나 가벼운 누룽지를 끓여주면 좋다. 아이들이 먹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자. 마음을 담은 칭찬과 격려가 함께한다면 그 무엇이든 아이들이 먹고 싶게 만들 수 있다. 아이들과 배우자, 부모님들을 챙기느라 스스로는 늘 순서에 밀리는 주부들이 많다. 그러나 모든 출발은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스로 건강해진 다음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돌볼 수 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잘 세워 다른 사람도 같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나는 저녁에는 주로 소화가 잘 되지만 속은 든든한 것들을 챙겨 먹는다. 나도 한국 사람인지라 얼큰한 게 당기는 때가 많다. 그래서 채소로 만든 탕 종류를 만들어 먹을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탄수화물 섭취는 많이 하지 않는다. 밥은 반 공기 정도 먹고 대신 충분하게 채소와 국물과 얼큰함을 즐긴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최소 5시간의 간격을 두고 잠자리에 든다. 어떤 날은 더 오래 있다가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보다 빨리 자기도 하지만 대체로 속이 편안하게 소화된 다음에야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다. 밤늦게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 가끔은 TV나 영화를 보면서 가볍게 차를 반잔 정도 마시기도 한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쾌락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지도 모르겠다. 즉, 무언가 즐길 만한 것들, 특별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면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답게 즐길 만한 요소들을 하루 일과 곳곳에 배치해두고 반복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동네 공원을 느긋하게 산책하길 즐긴다.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도 저마다의 리듬과 몸짓이 있는데 그걸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산책이 매우 즐거울 때가 있다. 만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왔다. 밤새 잠을 못 이루며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나면 아침 이른 시간에 전화나 문자로 한결같은 질문을 한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안 될까요? 자연 치유 방법이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없나요? 그러다가 오후가 되어 발진이 가라앉거나 가려움이 잦아들면 생각이 다시 바뀌기도 한다. 증상이 변덕스러운 만큼 마음도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이럴 때 일관성 있는 치유의 과정을 제시하고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하다. 적어도 100일 정도는 무던하게 견뎌보자고 회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습관을 형성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대부분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병을 완치한 다음 사람들은 이 터널 같았던 과정을 잊는다. 너무 지겨워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견뎌낸 사람들은 인생의 다른 어려움도 함께 견뎌낼 수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과 몸의 작용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견뎌야 한다.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더라도 말이다. 관성의 법칙처럼 이전의 자아가 더 편하고 익숙해서 돌아가고 싶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나는 변했다. 그러니 그냥 변화를 받아들여 그것이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이었다고 믿어보자.
단식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디톡스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준비식과 보식 단계의 유동식을 아침과 저녁 식사로 가져가고 단식 대신에 영양이 많은 통곡물로 구성된 포만감 있는 채식을 점심 식사로 먹는 것이다. 기간은 최소 3주가 필요하다. 3주 동안 아침, 저녁은 유동식, 점심은 통곡물류와 콩, 컬러푸드, 해조류로 구성된 채식을 하되 금기식과 고려할 지침들은 단식 때와 동일하다. 간식으로는 과일과 견과류를 먹는다. 가령 아침에는 단호박죽, 점심에는 통밀빵 샌드위치와 샐러드, 저녁에는 현미죽을 먹을 수도 있다. 또는 아침에는 누룽지를 끓여 먹고 점심에는 비빔밥에 백미 대신 현미밥을, 저녁에는 고구마 한 개를 삶아 두유와 함께 믹서에 갈아 스무디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또는 일주일 단위로 레시피를 정해서 아침마다 디톡스 주스를 갈아 아침과 저녁을 해결하고 점심 한 끼만 다양하게 차려 먹는 방법도 좋다. 채식 식단은 풍부한 섬유질과 단백질을 함유하며 소화가 잘 되고 혈압과 당 수치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 특히 근육량을 늘리려면 운동 전에 식사하는 게 좋다. 운동 전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운동 시 근육 생성과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특히 저체중인 사람이 공복에 운동을 하면 근육 손실이 와서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 운동하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식사를 하되 포만감이 큰 식사보다는 영양이 풍부한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게 좋다.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면 운동 후에 식사를 하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저혈당 상태에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에 지방분해 효과가 상승하므로 운동 후에 가볍게 식사하는 게 좋다.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뽀빠이가 즐겨 먹던 시금치, 켈과 같은 녹색 잎 채소류와 다양한 콩류이다. 특히 병아리콩, 완두콩, 서리태, 쥐눈이콩 이런 콩 종류와 두유, 두부를 즐겨 먹는 게 좋다. 또한 시금치, 현미, 아마씨, 호박씨, 귀리, 아몬드도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농축적으로 먹고 싶다면 골고루 꾸준하게 먹는 것이 좋다. 암 연구자들은 암 유전자 또는 발암 물질에 의해서 손상된 유전자로 만들어지는 암세포가 복구되거나 제거되지 않으면 세포에 영구적으로 남아 다음 세대의 세포들에게 전달된다고 말한다. 손상된 유전자가 암이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는데 그중 영양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공하는 영양소가 유전적인 배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콜린 캠벨 박사는 암의 97에서 98%는 유전자가 아니라 음식 및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미국 암연구협회는 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채식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채소에만 좋은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고기와 생선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식물성 오일류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다. 탄수화물이 부족한 식단은 포만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더 먹고 싶은 갈망을 느끼게 한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허기가 지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좋은 탄수화물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기가 지면 우리 뇌에서는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을 떠올린다. 빵이나 국수, 라면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 금방 포만감이 들면서 안정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이 주는 안정감은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이후에는 다시 허기가 지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든다. 반면 혈미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살이 찌지 않게 만들어준다. 껍질을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혈액 안으로 포도당이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이다. 채소들이 가진 탄수화물의 함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사과는 100% 탄수화물 식품이다. 옥수수는 94%, 고구마는 92%, 감자와 보리는 90%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쌀은 86%, 토마토는 85%이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로 전환되어 에너지로 쓰이지도 않고 지방으로 저장되지도 않는다. 그냥 축적될 뿐이다. 그러므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몸 안의 쓰레기를 늘리는 일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보통 성인의 경우 일일 필요 단백질량은 체중의 약 1% 정도이다. 100%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이 정도의 양을 먹으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50kg 여성의 경우 40에서 5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 두부 100g에는 1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문제가 생길까? 특히 유사 에스트로겐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콩을 많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과잉되어 성조숙증을 유발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유사 에스트로겐 작용을 하는데 인체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하다. 그러나 콩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은 수용체 조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다 분비 시에는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고 부족할 때는 보충해주는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콩을 적절히 섭취할 경우에는 여성 질환과 난소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골다공증과 심장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두유를 물처럼 마신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여 과도하게 섭취한다면 콩이 아니라 그 무엇이어도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동물성 단백질과 심장질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녹색 채소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장질환 발병률은 낮아진다.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대신 동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는 붉은 살코기만이 아니라 닭고기와 생선도 마찬가지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 혹은 특정한 음식과 다른 음식을 같이 먹으면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곤 한다. 이유는 각각의 영양소 간의 궁합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개 단백질이 많은 식품들은 각각 따로 먹는 것이 소화에는 더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콩과 유제품을 같이 섭취하면 소화가 덜 되는데 이유는 각자 고유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즉,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을 토핑한 치즈 피자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요즘 외식 메뉴들 중에서는 고기 요리에 치즈가 토핑된 것들이 많이 있다. 치킨 요리에도 치즈를 토핑하여 맛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소화가 안 되는 음식 궁합이다.
채소 단백질 사이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것보다는 소화가 잘 된다. 예를 들어 콩과 아보카도를 같이 넣은 샐러드 메뉴를 먹으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전분성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것은 소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즉, 단백질은 산성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분비되어야 하고 탄수화물은 알칼리성의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분비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소화 과정이 복잡해지고 각각의 소화에 방해가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을 때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탄수화물 중 설탕은 빨리 흡수되지만 의외로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단백질과 설탕을 같이 결합하는 식사는 좋지 않다. 예를 들어 치즈, 버터와 설탕을 많이 넣어 만든 치즈 케이크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설탕은 단백질의 소화를 더디게 하고 단백질의 발효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과일 속의 당분도 같은 작용을 한다. 생과일에 설탕을 넣어 졸인 뒤 생크림으로 장식한 케이크가 소화가 안 되는 이유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다른 영양소들보다 소화 시간이 길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같이 먹는 것은 소화에는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단, 엽록소와 같이 섭취할 경우에는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녹색 채소류와 함께 먹되 밥이나 빵 종류와는 따로 먹고 콩이나 치즈류와도 따로 먹는 것이 좋다. 만약 변비, 만성장염, 크론병, 과민성 장 증후군, 알레르기 등의 질환에 걸렸다면 전분성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같이 먹지 않는 게 이상적이다. 전분 함량이 적은 채소류는 통곡물류나 콩이나 견과류, 식물성 오일류와 같이 먹어도 된다. 과일과 채소류는 어떨까? 과일은 보통 따로 먹는 게 좋다. 수분이 많아서 다른 음식물들의 소화를 위해 분비되는 효소들의 적정 pH 농도를 희석해서 소화를 방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부드러운 채소와 과일은 소화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먹어도 괜찮다. 심지어 채소와 과일만 식사하는 경우에는 물을 같이 먹어도 소화에 방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분, 단백질, 지방은 물과 함께 식사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알칼리와 산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감정적인 분노, 스트레스, 과로, 고민거리들은 우리를 산성화시킨다. 그러므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알칼리 성분의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은 콜레스테롤은 식물성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그 양이 매우 미미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진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양은 매우 적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벽에 플라그가 쌓이게 되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지방은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마씨는 아마씨유보다 안전하고 견과류는 정제된 기름보다 건강하다. 기름은 항산화 물질과 피토케미컬이 풍부한 자연 식품 중에서 기름만을 뽑아낸다. 그 과정에서 칼로리는 높고 영양은 낮은 그런 식품이 된다. 고기나 식물성 오일 대신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정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수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선도가 보장되는 견과류여야 한다. 식물성 기름도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변질된 지방은 먹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영양이 가장 풍부한 최고의 음식은 녹색 채소류이다. 상추, 케일, 근대, 깻잎 등은 최고의 섬유소,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컬, 채소 단백질, 필수 지방 등을 고루 갖춘 영양식품이다. 매 끼니마다 녹색 채소를 가득 한 접시 담은 샐러드를 챙겨 먹자. 영양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채식 밥상은 샐러드 한 접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무엇이 칼슘을 배출시키는가? 바로 동물성 단백질이다. 식물성 단백질은 아무리 단백질 함량이 높아도 산성 물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뼛속의 알칼리성 칼슘을 용출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동물성 식품의 황아미노산은 요산을 만들고 칼슘 손실의 주요 원인이다. 에스키모인들은 하루에 2000ml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지만 고관절 골절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그 원인은 생선의 동물성 단백질 때문이다. 뼈에 좋은 식품은 무엇일까? 녹색 채소, 콩, 두부, 깨, 오렌지 등이다. 만약에 저염식을 하면서 당분 섭취를 제한하고 신선한 유기농 식품으로 구성된 완전 채식 식단으로 식사하면 칼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녹색 채소들의 칼슘 흡수율은 50% 이상이고 동물성 단백질처럼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지 않는다. 과일과 채소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륨, 마그네슘, 칼슘, 그 밖의 기본 영양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와 같은 영양소도 풍부하다. 방울 양배추, 케일, 순모잎, 로메인 상추, 두부 등에는 칼슘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 물론 태양이 떠오른 시간에 야외 활동을 충분히 하여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채식을 할 때 단지 내 몸을 위해서 영양 많은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들을 생명 자체로 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서로 교감하는 마음이 파동으로 전해져서 각각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끼를 때우는 채식보다는 감사 인사를 드린 한 끼의 소중한 밥상이 더 건강한 이유이다. 모든 생명들은 살아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한다. 식물의 영양은 그들의 성분을 먹었을 때부터가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진 치유의 에너지에 접속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해 보길 권하고 싶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꽤나 단순하다. 해가 뜨고 아침이 시작되면 잠에서 깨어나 일을 하고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일을 마무리하고 밤이 깊어지면 잠자리에 든다. 밤낮이 바뀐 사람들도 많지만 매일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매일 하루 두세 번 먹는 행위를 반복한다. 내가 채식을 시작한 이유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이유를 모를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던 시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 채식이 나에게는 좋은 스승이 되었다. 처음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100일 정도가 지난 뒤 그 이전과는 마음 상태가 크게 달라졌음을 깨달았고 채식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식물이 가진 치유 능력은 이미 오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대부터 식물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채식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서를 정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채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더욱 평안해지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흔히 환경 문제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또는 체중 감량을 위해 채식에 관심을 갖지만 역사적으로 채식은 영적 수행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선택되었던 명상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좋은 에너지를 주는 음식의 종류로는 과일과 채소, 콩, 견과류, 통곡물류와 유제품, 향신료 일부를 들 수가 있다. 이런 음식들이 어떻게 사람을 평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음식이 어떻게 재배되고 생산, 유통되었으며 조리되었는가 하는 것도 음식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농약과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거나 오직 수익성을 위해서 대량 생산되고 가공된 채소들의 에너지도 좋을 리가 없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으로 사육되는 소와 염소, 양 등에서 얻은 우유 등 유제품 역시 무력감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분노의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재배하거나 직접 텃밭 농사를 지어 수확한 채소들이 가장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음식들에는 우주에 고양된 에너지가 가득하다. 나 또한 인간으로서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을 무척 불편해했던 시절이 있었다. 나 또한 인간으로서의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을 무척 불편해했던 시절이 있었다. 몸이 귀찮기도 하고 빨리 벗어나야 할 굴레로 여겼다. 그때 나는 별로 건강하지 않았다. 늘 가치와 철학만 가득했고 현실은 조악한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결핍을 느꼈다. 더 나은 스승, 더 좋은 공부를 하면 그 병을 고칠 줄 알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나은 스승을 찾아 헤매 다녔지만 결국 늘 지치고 공허했다. 그러다가 내 몸이 곧 스승이요, 신이라는 가르침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귀히 여기고 내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알고 난 뒤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몸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다면 몸 밖에서 어떤 것을 구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지은 한 끼의 밥상은 신에게 올리는 제사처럼 신성하고 아름다우며 간절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밥상을 대하는 마음은 감사하고 성스러워야 한다. 아름다운 밥상을 대하면 저절로 그런 마음이 발현된다. 일부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동적인 상태가 된다.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마다 행복하고 충만한 감정이 들게 된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때 이 불만감은 부신에 전달되어 아드레날린을 생산하고 아드레날린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면서 혈압을 상승시킨다. 불만을 장기간 느끼는 사람은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몸은 물질적인 가공품이 아니라 마음과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지성을 지닌 존재이다. 심장은 비물질적인 속성을 가진 마음과 물질적 속성을 가진 몸을 연결해주는 통로이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비로운 변화들은 우리들의 정서, 즉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신경 펩티드들은 몸 안의 모든 세포가 그 행복을 알고 또 거기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매일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린다. 때로는 소리를 내어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머릿속으로 쉼없이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마치 50조의 세포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는 것과 같다. 내가 어떤 정서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지 잘 관찰해보자. 몸은 나의 혼잣말에 반응하며 몸과 마음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세포의 형태와 질이 달라지게 된다. 즉, 실제로 행복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기쁘고 행복한 정서로 중얼거리는 그 언어들은 나의 세포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 몸은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램프 요정 지니이다. 우리는 그저 램프를 문지르며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신비로운 변화들은 실제로 행복한 사건이 일어날 필요 없이 단지 행복한 정서만을 매개로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한 과정일 수가 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온전하고 행복하며 평안하다는 정서적인 자각이 지속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몸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재창조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에 헌신하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스토리를 엮어나가는 스토리텔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스러운 스토리텔러를 위해 삼시세끼를 정성껏 대접하고 매 끼니마다 안정되고 행복한 정서를 만드는 일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열쇠이다. 매일 이러한 충족감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 우리의 정서는 행복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행복한 마음은 건강한 몸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되는 이치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을 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30일간의 간헐적 채식입니다. 저자는 이연주, 출판사는 송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연주, 한약학 박사, 기린 한약국 원장,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우석대학교 한약학과를 졸업했다.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한방산업학 석사학위를, 우석대학교에서 한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지구를 위해 누구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절박하지만 먹고 사는 재미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저자는 채식 역시 일단 재미있고 맛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이나 건강을 위한 당위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채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일단 자기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자.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헤아려야 행복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불러온다. 저자는 딱 한 달만 채식을 해보자고 제안한다. 일단 몸과 마음이 되살아나는 채식 루틴을 만들면 그 이후 변화는 실로 놀라울 것이다. 예,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0년간 진행해온 한방채식 테라피 프로그램도
1개월간 채식 식단으로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 또한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크다. 처음에는 고작 한 달간의 채식으로 무엇이 변할까 싶은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한 달간의 채식을 할 경우 생각보다 훨씬 많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온다. 한 달 만에 만성 통증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 자신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 달간의 여정을 통해 건강한 자궁을 되찾아 임신에 성공한 이들도 여러 명이다.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은 노력 여하에 따라 호전 반응이 매우 빠르다. 한 달간 배부르게 채식을 하면서 뱃살이 쏙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강좌가 끝날 때마다 듣는 소리이다. 실제 스스로 한 달간 완전히 채식 식단으로 생활해보면 몸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들게 되는지 알 수 있다. 둔하고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질 뿐 아니라 피부가 아이처럼 고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식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비건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매우 더디다. 오히려 비건에 관심이 많은 플래식테리언들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일상의 리듬과 고기에 대한 욕구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부담 없이 지구를 위해, 건강을 위해 또는 채식을 탐험해보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해보라는 메시지는 보통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데 성공했다. 나에게 맞는 건강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리듬을 객관적인 패턴으로 표현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해보고 자신의 생활 리듬 중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지, 몇 시에 어떤 음식을 어디서 어떻게 먹는지, 반복하는 운동은 어디서 얼마나 하는지, 취침에 드는 시간과 기상시간 등등 가능하면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좋다. 또한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설정하되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나누어 정해둘 필요가 있다. 가령 살을 빼고 싶을 때 일주일에 1kg, 1개월에 4kg, 3개월에 10kg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두면 일주일 동안에는 1kg만 빼면 되니까 부담이 적어진다. 하지만 막연하게 10kg 정도 빼고 싶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도 너무 막연해져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 가끔 유혹을 못 이겨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일주일에 1kg만 빼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실천하면 살 빼는 일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한 끼 식사에서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 효과적인 운동 시간과 방법 등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이 찌게 될 경우 같은 방법으로 체중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루틴이 된다. 하루 식단 작성의 힘. 우선 하루의 식단과 생활 리듬을 점검하는 것부터 해보자. 기상시간과 삼시세끼와 간식을 먹는 시간, 그리고 식사 내용, 그리고 취침 시간과 운동 시간.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을 복용한다면 언제 얼마나 어떤 종류를 먹고 있는지 스스로 정리해보는 게 좋다. 그 다음 일주일을 기준으로 내가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외식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술은 언제 어떻게 섭취하는지도 점검해보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반복하는 패턴을 점검해보면 내가 왜 지금 이런 몸을 갖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식습관을 바꾸기 전 생각해야 될 4가지 원칙. 첫째, 갑작스럽게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성적인 자아가 본능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가 강력하다면 당분간은
식이요법의 변화에 대해서 몸이 잘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 몸은 반드시 보상을 요구한다. 어떤 식으로든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말썽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3끼의 식사를 기름진 육식과 흰 쌀밥 위주로 먹고 주말에는 피자와 치킨, 라면을 즐겨 먹던 사람이 갑자기 단식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끊고 일주일간 물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자. 일주일 동안은 참을 수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에 대해서 몸이 하소연할 시간을 주지 않아 나중에는 식욕이 항진되거나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오히려 생활 리듬을 해치기 쉽다. 둘째, 나의 인내력의 정도를 가늠해보자. 식이요법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는 기분이 든다. 그러다 보니 식이요법은 참을성의 정도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인내력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내 수준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가령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식단에 엄격한 규칙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작심하고 시종일관 참고 버티는 게 가능한 사람도 있다. 셋째,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과 함께 시작하자. 식이요법 과정이 학교에서 준 따분한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천하의 모범생이 아니고서야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재미있는 놀이처럼 신나고 무언가 스스로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본능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음식을 채우는 포만감 대신 음악을 틀어놓고 식사를 하거나 자신만을 위한 샐러드를 직접 만들어 갑작스런 식단 변화 때문에 오는 상실감을 위로해 주는 것은 어떨까?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휴가를 주자. 잃는 것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시작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마음먹고 시작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과감하게 휴가를 내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잡지 않는다. 대신 그 기간 동안 매일 혼자 산을 오르거나 산책을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휴가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음의 휴가라도 내자. 일은 그대로 하되 정신적으로는 일로부터 잠시 외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일과 관계에 빼앗겼던 마음의 중심을 내 자신에게로 모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휴가이다. 일단 삼시세끼를 의도적으로 챙겨 먹는 일부터 시작하자. 나는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된장차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된장차는 내가 개발한 건강식 아이템인데 방송에 나가 소개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다. 재래식으로 담근 된장에 두부를 같은 양으로 섞어 보름간 냉장고에 숙성시킨 뒤 매일 아침과 저녁 공복에 2분의 1 티스푼 분량을 150ml 온수에 타서 마신다. 고혈압, 당뇨, 변비, 뱃살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4주짜리 강의를 하고 나면 2주쯤부터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긴다. 된장차는 일단 만들어두면 된장국, 된장찌개, 나물 무침이나 쌈장까지 매우 맛있고 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다.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장소에 놓인 의자에 앉아 된장차를 마신 후 명상하는 것이 나의 아침 루틴이다. 때로는 잠에서 덜 깨어 몽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루의 계획이 눈에 선하게 펼쳐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그냥 햇살이 내리쬐는 그 따사로움을 즐긴다. 우리가 이 환한 태양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평안해지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 갖는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 중에 해가 떠 있는 양의 시간 12시간과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음의 시간 12시간을 나누어 생활의 루틴을 정하면 좋다. 음의 12시간이란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매일 저녁 식사를 7시에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날 아침 식사는 오전 7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매일 24시간 중 12시간을 금식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속이 편안해진다. 아침을 뜻하는 블랙퍼스트는 브레이크와 퍼스트의 합성어이다. 단식 후의 보식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식사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위가 충분히 쉬고 난 이후 천천히 먹는 것이 좋다. 나는 아침부터 활동을 많이 하거나 아침을 계속 챙겨 먹었던 사람들에게는 금식보다는 소식을 권하고 싶다. 마치 보식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배변 활동을 돕는 메뉴들이 좋다. 나는 장운동을 활성화하는 섬유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단호박 같은 채소를 쪄먹거나 낫또나 두유, 요거트처럼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한 식품을 권한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거나 야식과 더불어 음주를 하는 일이 잦다. 과로, 과음과 야식, 패스트푸드가 만나면 몸은 만성병동이 되어버린다. 저녁 늦게 자극적인 식사를 하고 소화가 더딘 기름진 고기류를 먹는 사람들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 잠을 뒤척이거나 복잡한 꿈을 꾸는 경향이 많다. 또한 아침 기상 후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하루 종일 머리가 맑지 않고 크고 작은 만성 통증이나 염증 반응에 시달리기도 한다. 대학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만성 피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밤늦게 너무 과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의 갱년기 여성들이나 직장 생활로 지친 남성들은 늦은 저녁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우 빨리 호전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녁 식사는 취침하기 5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것인데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저녁 식사를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일관된 건강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물러서면 안 되는 자기만의 기준과 타협점을 갖자. 가령 일주일에 한두 번의 회식 시간을 최대한 조절해보고 칼로리가 높은 안주와 술을 줄이자.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온 자녀들에게 비위를 맞춰준다고 피자나 치킨을 주문하지 말고 속이 편한 스프나 가벼운 누룽지를 끓여주면 좋다. 아이들이 먹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자. 마음을 담은 칭찬과 격려가 함께한다면 그 무엇이든 아이들이 먹고 싶게 만들 수 있다. 아이들과 배우자, 부모님들을 챙기느라 스스로는 늘 순서에 밀리는 주부들이 많다. 그러나 모든 출발은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스로 건강해진 다음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돌볼 수 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잘 세워 다른 사람도 같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나는 저녁에는 주로 소화가 잘 되지만 속은 든든한 것들을 챙겨 먹는다. 나도 한국 사람인지라 얼큰한 게 당기는 때가 많다. 그래서 채소로 만든 탕 종류를 만들어 먹을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탄수화물 섭취는 많이 하지 않는다. 밥은 반 공기 정도 먹고 대신 충분하게 채소와 국물과 얼큰함을 즐긴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최소 5시간의 간격을 두고 잠자리에 든다. 어떤 날은 더 오래 있다가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보다 빨리 자기도 하지만 대체로 속이 편안하게 소화된 다음에야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다. 밤늦게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 가끔은 TV나 영화를 보면서 가볍게 차를 반잔 정도 마시기도 한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쾌락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지도 모르겠다. 즉, 무언가 즐길 만한 것들, 특별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면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답게 즐길 만한 요소들을 하루 일과 곳곳에 배치해두고 반복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동네 공원을 느긋하게 산책하길 즐긴다.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도 저마다의 리듬과 몸짓이 있는데 그걸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산책이 매우 즐거울 때가 있다. 만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왔다. 밤새 잠을 못 이루며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나면 아침 이른 시간에 전화나 문자로 한결같은 질문을 한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안 될까요? 자연 치유 방법이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없나요? 그러다가 오후가 되어 발진이 가라앉거나 가려움이 잦아들면 생각이 다시 바뀌기도 한다. 증상이 변덕스러운 만큼 마음도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이럴 때 일관성 있는 치유의 과정을 제시하고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하다. 적어도 100일 정도는 무던하게 견뎌보자고 회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습관을 형성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대부분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병을 완치한 다음 사람들은 이 터널 같았던 과정을 잊는다. 너무 지겨워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견뎌낸 사람들은 인생의 다른 어려움도 함께 견뎌낼 수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과 몸의 작용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견뎌야 한다.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더라도 말이다. 관성의 법칙처럼 이전의 자아가 더 편하고 익숙해서 돌아가고 싶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나는 변했다. 그러니 그냥 변화를 받아들여 그것이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이었다고 믿어보자. 단식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디톡스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준비식과 보식 단계의 유동식을 아침과 저녁 식사로 가져가고 단식 대신에 영양이 많은 통곡물로 구성된 포만감 있는 채식을 점심 식사로 먹는 것이다. 기간은 최소 3주가 필요하다. 3주 동안 아침, 저녁은 유동식, 점심은 통곡물류와 콩, 컬러푸드, 해조류로 구성된 채식을 하되 금기식과 고려할 지침들은 단식 때와 동일하다. 간식으로는 과일과 견과류를 먹는다. 가령 아침에는 단호박죽, 점심에는 통밀빵 샌드위치와 샐러드, 저녁에는 현미죽을 먹을 수도 있다. 또는 아침에는 누룽지를 끓여 먹고 점심에는 비빔밥에 백미 대신 현미밥을, 저녁에는 고구마 한 개를 삶아 두유와 함께 믹서에 갈아 스무디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또는 일주일 단위로 레시피를 정해서 아침마다 디톡스 주스를 갈아 아침과 저녁을 해결하고 점심 한 끼만 다양하게 차려 먹는 방법도 좋다. 채식 식단은 풍부한 섬유질과 단백질을 함유하며 소화가 잘 되고 혈압과 당 수치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 특히 근육량을 늘리려면 운동 전에 식사하는 게 좋다.
운동 전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운동 시 근육 생성과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특히 저체중인 사람이 공복에 운동을 하면 근육 손실이 와서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 운동하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식사를 하되 포만감이 큰 식사보다는 영양이 풍부한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게 좋다.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면 운동 후에 식사를 하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저혈당 상태에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에 지방분해 효과가 상승하므로 운동 후에 가볍게 식사하는 게 좋다.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뽀빠이가 즐겨 먹던 시금치, 켈과 같은 녹색 잎 채소류와 다양한 콩류이다. 특히 병아리콩, 완두콩, 서리태, 쥐눈이콩 이런 콩 종류와 두유, 두부를 즐겨 먹는 게 좋다. 또한 시금치, 현미, 아마씨, 호박씨, 귀리, 아몬드도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농축적으로 먹고 싶다면 골고루 꾸준하게 먹는 것이 좋다. 암 연구자들은 암 유전자 또는 발암 물질에 의해서 손상된 유전자로 만들어지는 암세포가 복구되거나 제거되지 않으면 세포에 영구적으로 남아 다음 세대의 세포들에게 전달된다고 말한다. 손상된 유전자가 암이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는데 그중 영양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공하는 영양소가 유전적인 배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콜린 캠벨 박사는 암의 97에서 98%는 유전자가 아니라 음식 및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미국 암연구협회는 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채식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채소에만 좋은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고기와 생선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식물성 오일류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다. 탄수화물이 부족한 식단은 포만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더 먹고 싶은 갈망을 느끼게 한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허기가 지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좋은 탄수화물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기가 지면 우리 뇌에서는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을 떠올린다. 빵이나 국수, 라면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 금방 포만감이 들면서 안정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이 주는 안정감은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이후에는 다시 허기가 지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든다. 반면 현미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살이 찌지 않게 만들어준다. 껍질을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혈액 안으로 포도당이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이다. 채소들이 가진 탄수화물의 함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사과는 100% 탄수화물 식품이다. 옥수수는 94%, 고구마는 92%, 감자와 보리는 90%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쌀은 86%, 토마토는 85%이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로 전환되어 에너지로 쓰이지도 않고 지방으로 저장되지도 않는다. 그냥 축적될 뿐이다. 그러므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몸 안의 쓰레기를 늘리는 일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보통 성인의 경우 일일 필요 단백질량은 체중의 약 1% 정도이다. 100%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이 정도의 양을 먹으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50kg 여성의 경우 40에서 5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 두부 100g에는 1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문제가 생길까? 특히 유사 에스트로겐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콩을 많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과잉되어 성조숙증을 유발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유사 에스트로겐 작용을 하는데 인체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하다. 그러나 콩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은 수용체 조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다 분비 시에는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고 부족할 때는 보충해주는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콩을 적절히 섭취할 경우에는 여성 질환과 난소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골다공증과 심장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두유를 물처럼 마신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여 과도하게 섭취한다면 콩이 아니라 그 무엇이어도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동물성 단백질과 심장질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녹색 채소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장질환 발병률은 낮아진다.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대신 동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는 붉은 살코기만이 아니라 닭고기와 생선도 마찬가지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 혹은 특정한 음식과 다른 음식을 같이 먹으면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곤 한다. 이유는 각각의 영양소 간의 궁합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개 단백질이 많은 식품들은 각각 따로 먹는 것이 소화에는 더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콩과 유제품을 같이 섭취하면 소화가 덜 되는데 이유는 각자 고유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즉,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을 토핑한 치즈 피자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요즘 외식 메뉴들 중에서는 고기 요리에 치즈가 토핑된 것들이 많이 있다. 치킨 요리에도 치즈를 토핑하여 맛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소화가 안 되는 음식 궁합이다. 채소 단백질 사이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것보다는 소화가 잘 된다. 예를 들어 콩과 아보카도를 같이 넣은 샐러드 메뉴를 먹으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전분성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것은 소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즉, 단백질은 산성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분비되어야 하고 탄수화물은 알칼리성의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분비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소화 과정이 복잡해지고 각각의 소화에 방해가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을 때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탄수화물 중 설탕은 빨리 흡수되지만 의외로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단백질과 설탕을 같이 결합하는 식사는 좋지 않다. 예를 들어 치즈, 버터와 설탕을 많이 넣어 만든 치즈 케이크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설탕은 단백질의 소화를 더디게 하고 단백질의 발효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과일 속의 당분도 같은 작용을 한다. 생과일에 설탕을 넣어 졸인 뒤 생크림으로 장식한 케이크가 소화가 안 되는 이유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다른 영양소들보다 소화 시간이 길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같이 먹는 것은 소화에는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단, 엽록소와 같이 섭취할 경우에는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녹색 채소류와 함께 먹되 밥이나 빵 종류와는 따로 먹고 콩이나 치즈류와도 따로 먹는 것이 좋다. 만약 변비, 만성장염, 크론병, 과민성 장 증후군, 알레르기 등의 질환에 걸렸다면 전분성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같이 먹지 않는 게 이상적이다. 전분 함량이 적은 채소류는 통곡물류나 콩이나 견과류, 식물성 오일류와 같이 먹어도 된다. 과일과 채소류는 어떨까? 과일은 보통 따로 먹는 게 좋다. 수분이 많아서 다른 음식물들의 소화를 위해 분비되는 효소들의 적정 pH 농도를 희석해서 소화를 방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부드러운 채소와 과일은 소화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먹어도 괜찮다. 심지어 채소와 과일만 식사하는 경우에는 물을 같이 먹어도 소화에 방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분, 단백질, 지방은 물과 함께 식사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알칼리와 산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감정적인 분노, 스트레스, 과로, 고민거리들은 우리를 산성화시킨다. 그러므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알칼리 성분의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은 콜레스테롤은 식물성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그 양이 매우 미미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진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양은 매우 적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벽에 플라그가 쌓이게 되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지방은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마씨는 아마씨유보다 안전하고 견과류는 정제된 기름보다 건강하다. 기름은 항산화 물질과 피토케미컬이 풍부한 자연 식품 중에서 기름만을 뽑아낸다. 그 과정에서 칼로리는 높고 영양은 낮은 그런 식품이 된다. 고기나 식물성 오일 대신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정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수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선도가 보장되는 견과류여야 한다. 식물성 기름도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변질된 지방은 먹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영양이 가장 풍부한 최고의 음식은 녹색 채소류이다. 상추, 케일, 근대, 깻잎 등은 최고의 섬유소,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컬, 채소 단백질, 필수 지방 등을 고루 갖춘 영양식품이다. 매 끼니마다 녹색 채소를 가득 한 접시 담은 샐러드를 챙겨 먹자. 영양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채식 밥상은 샐러드 한 접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무엇이 칼슘을 배출시키는가? 바로 동물성 단백질이다. 식물성 단백질은 아무리 단백질 함량이 높아도 산성 물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뼛속의 알칼리성 칼슘을 용출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동물성 식품의 황아미노산은 요산을 만들고 칼슘 손실의 주요 원인이다. 에스키모인들은 하루에 2000ml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지만 고관절 골절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그 원인은 생선의 동물성 단백질 때문이다. 뼈에 좋은 식품은 무엇일까? 녹색 채소, 콩, 두부, 깨, 오렌지 등이다. 만약에 저염식을 하면서
당분 섭취를 제한하고 신선한 유기농 식품으로 구성된 완전 채식 식단으로 식사하면 칼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녹색 채소들의 칼슘 흡수율은 50% 이상이고 동물성 단백질처럼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지 않는다. 과일과 채소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륨, 마그네슘, 칼슘, 그 밖의 기본 영양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와 같은 영양소도 풍부하다. 방울 양배추, 케일, 순모잎, 로메인 상추, 두부 등에는 칼슘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 물론 태양이 떠오른 시간에 야외 활동을 충분히 하여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채식을 할 때 단지 내 몸을 위해서 영양 많은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들을 생명 자체로 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서로 교감하는 마음이 파동으로 전해져서 각각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끼를 때우는 채식보다는 감사 인사를 드린 한 끼의 소중한 밥상이 더 건강한 이유이다. 모든 생명들은 살아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한다. 식물의 영양은 그들의 성분을 먹었을 때부터가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진 치유의 에너지에 접속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해 보길 권하고 싶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꽤나 단순하다. 해가 뜨고 아침이 시작되면 잠에서 깨어나 일을 하고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일을 마무리하고 밤이 깊어지면 잠자리에 든다. 밤낮이 바뀐 사람들도 많지만 매일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매일 하루 두세 번 먹는 행위를 반복한다. 내가 채식을 시작한 이유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유를 모를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던 시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 채식이 나에게는 좋은 스승이 되었다. 처음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100일 정도가 지난 뒤 그 이전과는 마음 상태가 크게 달라졌음을 깨달았고 채식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식물이 가진 치유 능력은 이미 오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대부터 식물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채식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서를 정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채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더욱 평안해지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흔히 환경 문제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또는 체중 감량을 위해 채식에 관심을 갖지만 역사적으로 채식은 영적 수행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선택되었던 명상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좋은 에너지를 주는 음식의 종류로는 과일과 채소, 콩, 견과류, 통곡물류와 유제품, 향신료 일부를 들 수가 있다. 이런 음식들이 어떻게 사람을 평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음식이 어떻게 재배되고 생산, 유통되었으며 조리되었는가 하는 것도 음식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농약과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거나 오직 수익성을 위해서 대량 생산되고 가공된 채소들의 에너지도 좋을 리가 없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으로 사육되는 소와 염소, 양 등에서 얻은 우유 등 유제품 역시 무력감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분노의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재배하거나
직접 텃밭 농사를 지어 수확한 채소들이 가장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음식들에는 우주에 고양된 에너지가 가득하다. 나 또한 인간으로서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을 무척 불편해했던 시절이 있었다. 나 또한 인간으로서의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을 무척 불편해했던 시절이 있었다. 몸이 귀찮기도 하고 빨리 벗어나야 할 굴레로 여겼다. 그때 나는 별로 건강하지 않았다. 늘 가치와 철학만 가득했고 현실은 조악한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결핍을 느꼈다. 더 나은 스승, 더 좋은 공부를 하면 그 병을 고칠 줄 알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나은 스승을 찾아 헤매 다녔지만 결국 늘 지치고 공허했다. 그러다가 내 몸이 곧 스승이요, 신이라는 가르침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귀히 여기고 내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알고 난 뒤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몸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다면 몸 밖에서 어떤 것을 구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지은 한 끼의 밥상은 신에게 올리는 제사처럼 신성하고 아름다우며 간절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밥상을 대하는 마음은 감사하고 성스러워야 한다. 아름다운 밥상을 대하면 저절로 그런 마음이 발현된다. 일부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동적인 상태가 된다.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마다 행복하고 충만한 감정이 들게 된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때 이 불만감은 부신에 전달되어 아드레날린을 생산하고 아드레날린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면서 혈압을 상승시킨다. 불만을 장기간 느끼는 사람은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몸은 물질적인 가공품이 아니라 마음과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지성을 지닌 존재이다. 심장은 비물질적인 속성을 가진 마음과 물질적 속성을 가진 몸을 연결해주는 통로이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비로운 변화들은 우리들의 정서, 즉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신경 펩티드들은 몸 안의 모든 세포가 그 행복을 알고 또 거기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매일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린다. 때로는 소리를 내어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머릿속으로 쉼없이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마치 50조의 세포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는 것과 같다. 내가 어떤 정서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지 잘 관찰해보자. 몸은 나의 혼잣말에 반응하며 몸과 마음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세포의 형태와 질이 달라지게 된다. 즉, 실제로 행복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기쁘고 행복한 정서로 중얼거리는 그 언어들은 나의 세포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 몸은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램프 요정 지니이다. 우리는 그저 램프를 문지르며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신비로운 변화들은 실제로 행복한 사건이 일어날 필요 없이 단지 행복한 정서만을 매개로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한 과정일 수가 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온전하고 행복하며 평안하다는
정서적인 자각이 지속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몸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재창조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에 헌신하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스토리를 엮어나가는 스토리텔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스러운 스토리텔러를 위해 삼시세끼를 정성껏 대접하고 매 끼니마다 안정되고 행복한 정서를 만드는 일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열쇠이다. 매일 이러한 충족감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 우리의 정서는 행복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행복한 마음은 건강한 몸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되는 이치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을 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